오늘 나는 내 아이들을 법으로 말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이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믿었던 자식들에게서 깊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이름난 의사였고 형편 어려운 이웃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으며 장학금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를 보며 큰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레 곱고 따뜻하게 자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안부를 살폈습니다. 감기 몸살로 깊이 잠들어 전화를 받지 못하던 날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저를 꼭 껴안고 울기도 했어요. 엄마, 우리 먼저 두고 가지 마. 그 눈물은 제 늙은 마음을 달랬고 저는 이제라도 서로 기대며 살면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중요한 이야기라며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남겨주신 재산, 엄마 혼자 관리하기 버겁잖아. 우리한테 맡기면 어때? 매달 용돈도 꼬박 드리고 엄마는 편히 계시고, 둘째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형이 준비한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했고, 막내는 집도 정리해서 한 번에 나눠달라고 보탰습니다. 말끝마다 엄마는 우리만 믿어가 뒤따랐고 그 말은 저에게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죠. 나이 들면 손에 쥔 돈이 약이야. 서류 없이 넘기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들이니 믿는다고. 결국 저는 집까지 정리해 재산을 셋에게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집을 바꿔 돌아가며 지내기로 약속했죠. 첫 달은 평온했습니다. 상의에 국이 올랐고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엄마, 오래같이 살자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새로 열리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균열이 생기면 금세 번지는 법입니다. 상에 올린 미역국을 보며 이걸 국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 날부터 함께 먹던 식탁은 어느새 저 없이 차려지곤 했습니다. 첫째 집에선 제가 끓인 국을 상에 올리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아 저는 말끝을 삼켰죠. 막내 집에 가면 세탁 실수 하나가 하루 종일의 꾸중이 되었고 엄마 돈으로 물어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와 급히 넘기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면 안 보이는 방에서 드세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믿음은 서류가 아니고 약속은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저는 여전히 오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비 오는 새벽 막내 집 대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 옆 도로변에 제 가방과 옷까지 살아생전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 몇 점이 무심히 밀려 나와 있었거든요. 비닐이 찢겨 젖어가는 그 물건들 위로 가져가세요. 버릴 물건이라는 종이 한 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금속성의 소리로 귓가를 때렸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장면은 그 문 앞에서 젖은 가방 손잡이를 쥐어진 제 손에서 시작됩니다. 비를 맞고 서 있던 나는 젖은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막내 집에서 내쳐진 발걸음으로 다음 순서였던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장롱과 남편이 아꼈던 책장이 길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그 위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는 종이가 덮여 있었습니다. 한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초인종을 수없이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내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빗소리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문틈이 비집히더니 큰아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CCTV에 다 남았어. 또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나는 멱살을 잡으려다 비에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제야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모시겠다는 증거 있어? 서류 있냐고. 그 말은 비보다 차가운 쇳덩이가 되어 가슴을 내리꽂았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젖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의 문은 닫혔고 나는 다른 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나는 버려진 짐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 끌어모았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앨범, 계절옷 몇 벌, 그리고 내가 혹시 몰라 가방 깊숙이 숨겨 다니던 작은 반지와 오래된 시계. 다음 날 나는 그것들을 정리해 중고상에 맡겼습니다. 값은 초라했지만 내겐 생존의 씨앗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반지하 원룸을 겨우 구했고 방 안에는 형광등 하나와 낡은 싱크대, 얇은 매트리스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트리스 위에 등을 붙이자 천장에서 물 얼룩이 별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새 집, 나의 새 은하. 울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손등으로 눌러 참았습니다. 울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식당 설거지와 새벽 청소를 뛰었고 오후에는 골목 상가를 돌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노인연금이 있었지만 빠듯했고 기초생활수급을 알아보려 했으나 자식들 재산이 걸림돌이 되어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양의무자. 내게 남은 건 팔과 다리, 그리고 꺾이지 않은 호흡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틀어놓은 채 졸았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골목을 쓸며 비닐끈을 묶을 때면 손끝으로 화끈거리는 모멸이 되살아났습니다. 증거 있어? 라는 한 문장이 귓속에서 맴돌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증거다. 가방 안쪽에는 작은 공책을 하나 넣어 다녔습니다. 수입과 지출, 오늘의 기온, 몸의 통증, 마음의 날씨. 기록은 나를 붙드는 밧줄이었고 밧줄을 잡은 손바닥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오던 주, 나는 조금 더 많은 상자를 모으기 위해 큰 도로변까지 걸음을 넓혔습니다. 트렁크 도어가 저절로 열리는 고급 승용차가 내 앞에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정미 사모님 아니신가요? 나는 순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김 사장님, 젊은 시절 병원 앞에서 작은 기계 공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던 시절 그는 남편에게 진 빚을 평생 갚겠다며 허리를 굽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길가에 서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국 종이박스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저는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김 사장은 말없이 내 우산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안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치렁치렁 흘렀습니다. 그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늦었지만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이 낮은 종소리처럼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은 내 손에 머그컵을 쥐어주고 잠시 말없이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원장님과 사모님 덕분에 공장을 버티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트럭이 멈추던 새벽들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손글씨 메모, 우리 병원 명의의 영수, 그리고 남편이 써준 짧은 격려 문장까지. 종이를 넘길수록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가슴을 적셨습니다.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도 배당 정산은 따로 해두었습니다. 언젠가 뵙게 되면 돌려드리려고요. 오늘 그때의 몫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행 가방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낮게 울리더니 정리된 서류철과 봉인된 봉투,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서가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나는 본능처럼 손을 저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그땐 그냥 도왔을 뿐인데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을 매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뜻입니다. 격려로 시작된 일이었다면 이제는 문서와 도장으로 완성해야죠.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눌러오던 돌덩이를 조금씩 치워주었습니다. 나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올리고 서류의 끝부분에 단정히 찍힌 도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사라졌던 나의 자격이 다시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해가 기울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겪은 지난 몇 해의 일들을 천천히 풀어놓자 김 사장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양 의무자 조항 때문에 제도 문턱을 못 넘으셨군요. 지금 상황이면 지원 경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니터를 돌려 내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자녀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신용 현황이 뜨고 있었습니다. 매출 하락, 대금 연체, 단기 차입 증가, 차가운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쪽은 외부 투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단, 저는 거절을 하러 갈 겁니다. 이유는 기록으로 말하죠. 사모님께서 겪으신 일, 그리고 제가 확인한 사실들, 그 앞에서 스스로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 말 끝에 호흡이 단단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보복을 원하느냐는 질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알았습니다. 그가 말한 건 응징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잘못이 한 번 더 반복되지 않도록 문을 닫는 절차. 다음 주의 계획은 순서가 분명했습니다. 첫째, 배당 정산액 중 절반은 내 이름으로 생활 기반을 재건하는 데 쓰고 절반은 김 사장의 회사에 재투자해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기. 둘째, 4명의 계좌와 연락처, 주소지를 정돈해 더 이상 누군가 임의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울타리를 세우기. 셋째, 자녀들과의 접촉은 오직 서면으로만, 필요시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응답하기. 넷째, 김 사장이 주선하는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기록이 대신 말하게 하기. 나는 공책을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감정보다 절차, 소문보다 문서. 적고 나니 숨이 조금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이내 창밖에 가라앉아 김 사장은 나를 1층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사모님, 내일부턴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였던 자리 위에 나라는 한 사람을 먼저 세웁시다. 그 문장이 긴 골목의 가로등처럼 마음에 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봉투를 여러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숫자보다는 이름이 먼저 보였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나의 이름,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툭 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은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김 사장은 내 앞에서 일정표를 펼쳐놓고 전화 2통을 걸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산업 파트너를 찾는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둘째에게는 생산 라인을 확장할 전략적 동반자라는 명목으로, 막내에게는 브랜드 유통을 연계할 협력사라는 명목으로. 목소리는 늘 차분했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고 나서 한 문장씩만 얹었습니다. 수치로 설득해 주세요. 다음 주 중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그는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약속을 만들어 두죠. 상대가 가장 스스로를 잘 드러내는 시간은 기회가 눈앞에 있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 아직 미지근한 상처가 있었지만 그 위로 얇은 거즈처럼 절차라는 단어가 덮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첫 대면이 잡혔습니다. 약속 장소는 김 사장의 회사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공장이 보이고 벽면에는 품질 지표와 납기 현황이 전광판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인터폰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들어온 건 첫째의 재킷에서 풍기는 향과 서둘러 꺼낸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바스락거림이었습니다. 둘째는 수치를 빠르게 넘겼고 막내는 미소로 분위기를 덮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 가지씩만 물었습니다. 지난 분기 원가율이 왜 이렇게 튀었죠? 채권 회수 일정은? QC 불량률은 몇 %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질문은 간단했고 대답은 자주 길었습니다. 길수록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펜 끝으로 공책을 톡톡 두드리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감정보다 문장, 문장보다 기록. 내 안에서 주문처럼 되뇌어졌습니다. 둘째 미팅은 외부 카페에서 비공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종이 대신 냅킨에 네모를 그려가며 현금 흐름 리드타임 재고 회전의 삼각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는 애써 농담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좀 투박해서 그렇지 실행력은 최고예요. 김 사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다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 회사로 오셔서 최종 제안만 놓고 이야기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주주가 입회합니다. 순간 셋의 시선이 같은 점에 모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옆방에서 듣고 손등 위로 천천히 소름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대주주. 내 이름에 붙은 새 지위의 무게가 어깨에 얹히는 소리. 흩어졌던 조각들이 제자리로 모이는 소리.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장, 계좌, 연락처 변경 확인서.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결정적인 날, 회의실 공기는 약간 더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크레인이 보였고 안쪽에선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이 넘겨졌습니다. 김 사장은 정리하듯 낮게 말했다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내부 결론은 투자 보류입니다. 정적이 잠깐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첫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재고를. 둘째가 수치를 다시 들고 나왔고 막내는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턱을 넘어 섰습니다. 셋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고 그 사이로 길었던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단정히 섰습니다. 오늘은 울음이 아니라 문장으로, 상처가 아니라 경계로 말하기로 했으니까요.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발음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투자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둘째는 손에 쥔 리모컨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막내는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나는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을 힐끔 보았다. 어깨가 구부러지지 않았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당신들이 설명한 사업 계획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신뢰라는 전제요. 김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의자를 뒤로 살짝 밀어주었다. 나는 앉지 않았다. 서서 말해야 할 장면이었다. 첫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니, 여사님, 그땐 우리가 철이 없었고.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철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철이 들었는지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런데 오늘까지도 너희는 숫자를 꾸미고 불리한 항목은 각주로 밀어넣었지. 우리 가족이니까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둘째가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을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봐요. 현금 흐름표에 음영 처리한 칸, 단기 차입의 만기 구조. 불편한 진실은 색을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아? 내 말이 끝나자 막내가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부탁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야. 기록을 세우러 온 자리야. 회의실 공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각자의 눈을 차례로 보았다. 너희가 내게 한 약속은 하나였지. 평생 잘 모시겠다. 그 말이 종이 위에 없었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배웠다.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해. 감정 대신 기록, 구두 대신 문서. 나는 준비해온 투명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접근 경계 권고서 사전 통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첫째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설마. 설마가 아니야. 오늘 이후로 사업 제한, 금전 요구, 비방 연락은 모두 서면으로만 받겠다. 그리고 사적 공간, 근무지, 가게, 집 근처로의 무단 접근은 즉시 법적 절차로 돌릴 거야. 너희가 배워야 할 건 돈 버는 요령이 아니라 선을 넘지 않는 법이니까. 한동안 침묵이 길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붙였다. 투자는 철회한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 재무의 불투명. 둘, 관계의 불투명.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긴 시간을 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가 다시 사람 사이의 규칙을 배우고 싶다면 순서가 있다. 사과 반환 치유. 말로가 아니라 일정으로, 서약으로, 기록으로 가져와라. 막내의 입술이 달싹였다. 반환. 일하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넘긴 재산의 내역과 현재 사용처를 정리해와. 합의가 되면 분할 반환 계획을 문서로 만들자. 그리고 가족 교육 프로그램, 상담 시비에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충실히 이행해. 그게 첫걸음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오늘 너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다. 경계다. 그리고 이 경계는 내 남은 생을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김 사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병 너머 크레인이 천천히 도는 동안 나의 문장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첫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둘째는 의자를 발로 밀었다. 막내는 울먹이며 내 쪽으로 반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나는 테이블 위에 투명 파일을 정렬해 놓고 김 사장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폰이 울리고 보안 요원 두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첫째가 소리쳤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말. 나는 너무 오래 들었어. 오늘은 그만이라고 말할 차례야. 둘째가 문 가까이 다가가다가 보안 요원의 시선과 마주치자 움찔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정말 우릴 내보낼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서류철 위표지를 가볍게 톡 쳤다. 경계 통지?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게 길을 안내했고 아이들은 뒤돌아보며 몇 마디를 더 던졌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말들은 공중에서 끊겼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다.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커졌다가 조금씩 작아졌다. 김 사장이 물컵을 건넸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감정으로 끝내면 다시 시작되더군요. 그래서 문서를 준비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는 방패이자 지도죠. 여사님 쪽 변호사는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접근 금지와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해보죠. 나는 끄덕이며 가방을 닫았다. 이제 내 삶의 서랍을 다시 정리하자. 다짐처럼 떠올랐다. 사무실 박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낯설 정도로 단정했다. 그날 저녁부터 메시지가 쏟아졌다. 부재중 통화, 장문의 사과문, 다음 순간엔 비난과 협박이 뒤섞인 문장들. 번호를 차단해도 곧 다른 번호가 따라왔다. 이틀째 되던 날, 집 근처 골목 끝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성거렸다. 나는 현관 앞에서 112를 눌렀다. 접근 금지 사전 통지를 했고 지금 주거지에 찾아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나는 준비해둔 통지서 사본과 문자 내역을 그대로 제출했다. 그날 밤 긴급 응급 조치가 발령되었다.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일체 금지. 알림음이 조용히 울렸다. 기댈 수 있는 문장이 내 곁에 생겼다는 안도감이 처음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셋째 날, 첫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차단된 번호였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는 아파트 출입구에 서 있다며 인터폰을 눌렀다. 나는 외출용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첫째는 소리치다 제지되었고 다음 날 나는 정식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미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다. 서류는 냉정하고 또렷했다. 그 문장들이 내 밤을 지켜주었다. 자정 무렵 김 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와 미팅 잡았습니다. 혼자 오시지 마세요. 함께 갑시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도로의 불빛이 흘렀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그 다짐이 노트 첫 줄처럼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다. 회의실 유리창에 쏟아지는 겨울 해가 종이 위로 반짝였다. 변호사는 노트를 펼치고 또박또박 정리했다. 지금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시죠. 형사는 스토킹 처벌법, 주거 침입, 미수 협박 정황. 민사는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접근 금지는 즉시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는 내 쪽으로 시선을 맞추며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어 차례대로 내밀었다. 자녀들이 재산을 요구하며 보낸 문자 캡처, 집 앞에 내 짐을 내놓고 붙여둔 종이의 사진, 초인종 로그, 통화 기록, 그리고 그날 골목 끝에서 촬영한 짧은 영상. 김 사장이 말없이 파일을 정렬했고 변호사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했다. 좋습니다. 오늘 접수부터 들어가죠. 경찰서 진술실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나는 미리 작성해둔 타임라인을 읽듯이 한 줄 한 줄을 소리내어 옮겼다. 재산 이전 후 태도의 급격한 변화, 주거에서의 배제, 음식과 생활 전반에 대한 모욕, 강제 퇴거, 대문앞 물건 적치, 반복적 접근과 연락. 조사관은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어르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시조치 연장과 보호명령 검토 들어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처음으로 견딜만함이 섞여 있었다. 현관을 열자 작은 반려식물에 입끝이 빛났다. 나는 노트를 펴고 적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 견딜만한 바람. 살림은 단출했지만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새벽엔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며 값싼 제철 채소를 사고 오전에는 복지관 주방에서 설거지와 야채 손질을 도왔다. 점심 이후에는 공원 벤치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저녁이면 김 사장과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휴대폰 메모 앱에 폴더를 나눠 날짜별로 저장하는 법도 배웠다. 내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에는 김 사장이 정산해준 배당금 일부와 알바비가 차곡차곡 쌓였다. 밤이면 전등 아래서 남편의 오래된 만년필로 감사카드를 썼다. 당신이 남겨준 선의가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용히 앉았다. 그 와중에 소문이 돌았다. 자녀들 회사가 자금 압박으로 거래처 결제가 지연되고 일부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소식. 변호사는 짧게만 말했다. 소문을 쫓지 마세요. 우리는 문서만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적었다. 소문 대신 문서. 일주일 뒤 첫 공판 준비기일 통지가 도착했다. 흰 봉투를 뜯자 검은 글씨가 또렷했다. 피보호자, 진술권 보장. 변호사가 말해준 진술 요지를 밤마다 연습했다. 사실 감정 요청. 사실 재산 이전 후 지속적 모욕과 배제, 강제적인 퇴거, 반복적 접근. 감정 노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함. 요청, 접근 금지 연장, 치료 교육 명령, 민사상 원상 회복.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수록 목의 떨림이 줄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또 왔다. 비공개 번호. 잠시 숨을 고르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메모 앱에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경계는 닫는 행위가 아니라 여는 기술 내 삶으로 들어오는 문, 나를 향한 문, 그리고 법으로 연결된 문. 창을 반쯤 열어두니 겨울 공기가 방 안을 천천히 갈아엎었다. 내일의 숨이 그 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의 회사 18층, 대표실 옆 대기실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얇은 벽 너머로 자녀 셋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대표님, 결단을 내리셨다는 게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겠다는 의미 맞죠? 김 사장은 예정대로 천천히 말을 아꼈다. 마음은 앞서 있지만 대주주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사업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대주주님을 뵙게 해주세요. 오해라면 풀겠습니다. 셋이 동시에 다급해졌다. 나는 무릎 위 손가락을 포겠다.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4번 천천히 숨을 쉬었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대주주님, 들어오시죠. 문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등허리를 세우고 대표실로 걸음을 옮겼다. 대표실 문이 닫히자 순간 공기가 얇아졌다. 자녀 셋의 표정이 얼어붙는 데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엄마? 가장 먼저 터진 목소리는 막내였다. 나는 자리를 돌며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 사장이 간결하게 소개했다. 저희 회사 대주주 박정미 여사님입니다. 침묵이 짧게 내려앉았다. 첫째가 어렵게 웃음을 붙였다. 대표님, 장난이시죠? 엄마가 어떻게... 김 사장은 웃지 않았다. 투자금과 배당으로 이미 지분 정리가 끝났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었다.
수치와 도장이 또렷한 문서들이 빛에 반짝였다. 오늘은 숫자도 과거 변명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러 왔어요. 경계. 첫째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렵다. 이번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그 방식으로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도움은 조건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돼요. 당신들이 어른이라면 실패도 스스로 감당해야 해요. 둘째가 말을 이었다. 엄마, 각서도 쓸게. 법원 공증도. 다시 같이 살자. 이번엔 진심으로. 나는 컵받침을 바르게 맞췄다. 진심은 종이로만 증명되지 않아요. 지난 계절들 내가 기록으로 배운 건 한 가지예요.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게 아니라 먼저 세우는 일이라는 것. 막내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 우리 너무 지쳤어.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나도 지쳤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나의 방식으로 지킬 겁니다. 김 사장이 의자를 당겼다. 오늘 이 자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투자철의 통보, 그리고 향후 접촉은 법률 대리인 통해서만. 첫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럼 끝이라는 거야? 나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라기보다 중지. 당신들과 나 사이의 이전 방식을 멈춥니다. 보안팀 호출벨이 눌리자 셋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를 털지 않았다. 부탁이 하나 있어. 오늘 있었던 말을 단 한 줄로 기록해도. 경계 확립. 그걸 다음 선택의 첫 줄로 삼아. 문이 열렸다. 그들이 나가자 대표실의 공기가 비로소 균형을 되찾았다. 나는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정리했다. 흔들림이 멈췄다. 오늘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 측 대리인이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민사 부분은 협상 여지가 적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답했다. 접근금지 연장, 손해배상 청구, 반환 청구 계속. 통화가 끝나자 김 사장이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소문은 변하지만 판결문은 남는다. 나는 끄덕이며 컵을 씻었다. 작은 원룸의 싱크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도우고 돌아왔다.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봉투에 날짜를 적어 서랍에 넣었다. 밤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을 하나 들었다. 최 원장 장학 기금 씨앗 통장. 나는 통장 메모란에 3단어를 적었다. 경계, 책임, 회복. 며칠 뒤 경찰서에서 보호명령 연장 통지가 나왔다. 담당 경찰관이 덧붙였다. 반복 연락 시 즉시 신고하세요. 패턴이 끊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비공개 번호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통화가 아닌 문자였다. 엄마, 정말 한 번만 얘기하자. 나는 답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 폴더에 넣었다. 알림음을 껐다. 침대 머리맡에 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다침 응답하지 않음. 열림 내일의 호흡. 창문을 조금 열자 겨울 바람이 커튼을 잡아당겼다. 차가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민사 첫 기일. 법정의 천장은 생각보다 낮았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증여의 경위. 당시 정서적 압박, 이후의 생활상 변화 요지만. 나는 외워둔 순서대로 말했다. 사실 감정 요청. 변호사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얹었다. 원고는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를 회복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기일까지 추가 자료 준비하시죠. 법원을 나오는 길 계단참에 햇살이 고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다. 오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생활은 조금씩 안정됐다. 주말이면 김 사장이 회사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캠페인에 나를 초대했다. 여사님, 오늘은 메뉴 평가위원장이세요. 나는 웃으며 앞치마끈을 맸다. 남편이 진료 후 가끔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밥이 사람 살려. 식판을 정리하며 또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혼밥 노인 도시락주 이외, 소액 후원. 내 통장에 들어오는 알바비에서 몇만 원을 떼어 첫 후원을 등록했다. 신청서를 보내며 메모에 썼다.
적은 금액 큰 숨.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변호사의 메시지. 상대 회사, 주력 거래처 한 곳과 계약 해지. 파산 가능성 높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연민과 단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 두 감정을 같은 상자에 조용히 넣었다. 이름을 붙였다. 거리 필요한 만큼. 선고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형사 파트는 스토킹과 반복 연락에 대한 벌과 보호명령 연장. 민사 파트는 일부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문서의 문장들은 내 삶의 문을 지켜주는 문지기 같았다. 법정을 나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가장자리에 얇은 빛이 맺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까지 왔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 식탁 위에 하얀 봉투 2개를 올렸다. 하나는 복지관 기부 영수증, 다른 하나는 최 원장 장학기금 첫 출금 요청서였다. 남편의 만년필로 짧게 적었다. 당신의 선의를 내 방식으로 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노년 생활 기록 수업 안내문을 받았다. 스마트폰 파일 정리, 증거 보관, 일정 관리 노하우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첫 수업날 강사는 말했다. 느낌은 휘발됩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내가 지난 계절을 통과하며 배운 문장과 같았다. 수업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내게 슬쩍 물었다. 혹시 같은 일을 겪는 분들에게 경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사님이 걸어온 절차가 누군가에게 큰 지도가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으로 자료를 정리해 두겠다고. 그리고 전화 한 통이 두려울 때 눌러야 할 번호부터 적겠다고. 봄 기운이 스미던 어느 토요일, 김 사장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여사님, 회사 사내 도서관에 새 코너를 만들었어요. 회복의 책장, 첫 책을 여사님이 골라주시죠.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삶을 다시 세우는 법에 관한 얇은 책. 속지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서로를 안전하게 잇는 다리. 사내 게시판에 붙은 문구가 사진으로 올라오자 알림이 연달아 떴다. 좋아요. 숫자보다 내 눈을 멈춘 건 댓글 하나였다. 우리 집에도 필요한 문장. 언젠가 자녀들의 소식이 또 전해졌다. 각자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고 때로는 서로를 돕는다 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하나 더 적었다. 긴급 생계비 익명 기탁. 마음속에 2개의 문을 그렸다. 하나는 닫힌 문, 나를 지키는 경계. 다른 하나는 열린 문, 누군가의 내일로 통하는 통로. 두 문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서서 오늘의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내 삶의 다음 장은 조용한 일상과 기록, 그리고 작은 나눔으로 채울 생각이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쪽이 쿡 쑤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경계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기록하고 가까운 곳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괜찮아요가 이상하게 들리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짧은 클릭이 누군가의 긴 밤을 지켜줄 작은 등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